임대인과 임차인은 대결 구도가 아니고요. 뭐 상생? 사실 누가 요즘 값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임대인 또 혜택을 보고 임차인 또 혜택을 보고 예. 손해는 정부가 좀 보는 게 어떨까. 어떤 보관이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네. 안 올립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전세금 올려받는 것보다 다른 인센티브, 더 많은 베니핏이 있다면 이득이 있다면 네. 저라도 안 올릴 것 같거든요. 왜 올릴까? 그렇다면 안 올리는 대신에 혜택, 뭐 세제 혜택, 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준다든지 예. 세액공제를 해준다든지 해준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혀 안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 올리니까 좋고 세수 감소는 이제 정부가 조금 뭐 아쉽지만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9689번님. 오늘은 대박이야. 김인만 소장님께서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와 4월에 이사를 하는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귀 쫑긋 하고 듣겠습니다. 아 정말 통했고요. 9689번 이제 저희 목돈연구소도 하나의 네. 팀워크와 저희 호흡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고요. 실제로 오늘의 주제가 임대차 3법 지금 논의입니다. 논의가 네.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이 직전에 현재 시장 상황 좀 볼까요? 네, 시장 상황 이제 뭐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거래는 살아나지 못하고 호가만 오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네. 같은 경우는요.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이제 상승으로 반전이 됐고요. 전체적인 지역들도 하락세는 0.02에서 0.01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고 네.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 뭐 네. 군산이라든지 익산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네.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그 리스트에 없었죠. 그렇죠. 리스트에 네. 없던 지역들 뭐 강릉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소외됐던 지역들이 여전히 투자 심리는 살아있고 지방으로 투자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락 지역들은 많이 올랐던 지역들 서울 같은 경우는 오원구가 들어갔고요. 뭐 예. 세종은 뭐 당연히 요즘 들어가고 있고 인천, 대구 지역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락 리스트는 뭐 익히 하락했던 네. 그곳들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2월의 거래량이 지금 1000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정말로 뭐 우리가 심각한 예상했던 수준이네요. 부분이고요. 네. 1월 또 1000건이 안 됐고요. 2월 네. 또 1000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3월에도 아마 급격하게 늘어난 거래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4월에도 급격한 거래가 없는 게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가 맞습니다. 이것도 4월에도 처리가 안 되잖아요. 처리가 안 되면 뭐 4월에도 3월하고 비슷한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기대감, 호가만 올라가고 있고요.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요. 사고 싶어 한다는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지역들은 거래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체감하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서울의 집이 얼마인데요? 얼마인데 이게 뭐 한 달에 매매가 600건, 700건밖에 안 된다면은 다 굶어 진짜, 죽죠. 예. 중개사분들 다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아, 거래 폭감이란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네. 지금 거래가 멈춰섰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빨리 어떻게든 이 부동산 관련 맞습니다. 불확실성을 풀어주는 정책의 게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네. 제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세제 문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안 풀린 가운데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임대차 3법이고요. 어제 그제 월요일이었었죠.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네네. 수정, 보완, 축소 나아가서 폐지까지 와.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자, 우리 김인만 소장님. 네. 임대차 3법이 뭔지 우리가 개념 정리부터 하죠. 네. 뭐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2+2 네. 2년 살다가 세입자가 요구하게 된다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 네. 잠깐 추가 설명드리면 기간이 있습니다. 만기 2020년 12월 10일인가요?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만기 1에서 6개월이고요. 네.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2에서 6개월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인한테 이제 그렇죠. 예, 통보를 계약갱신 해야죠. 청구권 그렇죠. 쓰겠습니다. 네. 예. 만약에 만기가 15일 남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죠. 갱신 계약할 때 5%못 올리게 이상은 네, 5% 네.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인데 요거는 1년 늦게 시행이 됐죠. 2021년 여름에 시행이 됐는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법입니다. 요 세 가지인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신고제보다는 계약갱신 청구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임대차 3법인데요. 인수위원회 현재 부동산 관련 팀장이 심교원 교수입니다. 네네. 심교원 TF 팀장이 임대차 3법은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었었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정보완 네. 폐지 축소를 하겠다라는 건데 반면에 정부에서는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약갱신율이 70%가 넘으니까 네. 이건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된 거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5% 이상 안 올려주고 지금 전세를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의 시선이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저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입장이고요. 네,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가 있었고요. 네. 문제가 있고 개정이 필요한데 급격한 변화는 저는 좀 혼란을 야기시킬 것 같아서 이게 갑자기 바꾸는 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이미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 4년은 너무 길다. 우리가 1년에서 2년 갖고 네. 89년도에 2년에서 3년 정도 간다면 우리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2년에서 4년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청구하고 거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3년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우리 초등학교도 6년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이니까 3년이 가장 합리적인 답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4년이 됐습니다. 2+2 그냥 4년도 아니고요.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계약하신 분들은 네. 이제 올해 계약갱신 청구를 이제 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요 법 시행한 다음에 네. 이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2+2가 됐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 그렇죠. 그래서 급격한 상승.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는 시선이 1번이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임대차 3법이 존속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그게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 건데 그게 왜 임대차 3법 때문이냐. 여기도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다 맞고요. 네. 사실은 임대차 3법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좀 갱신할 때 이번에 안 올리게 된다면 네. 4년 동안 이게 소급 적용한 것도 문제였거든요. 소급 적용을 하는 바람에 네. 4년 동안 못 올렸는데 앞으로 지금 안 올리면 또 4년 동안 못 올린 총 8년분의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니까 올릴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게 공교롭게도 좀 맞물렸죠. 주택 시장하고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이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게 특히 더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정된 통계가 보이고 있거든요. 전세 올라간 시장에서. 가격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안정됐습니다. 뭐 떨어지진 않았기 네. 때문에 충분히 반론의 여지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야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요. 네. 아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실 편들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이게 전면 폐지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하나 임대차 3법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게 이제 그 새롭게 집을 산 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들어올 때는 계약갱신권을 쓸 수 없다. 세입자가. 네네. 그게 첫 발표였는데 문제가 돼서 6개월 전에 맞아요. 네, 등기를 쳐야 또 된다. 이게 그게 복잡해요. 복잡하게 됐어요.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됐고요. 네. 지금 또 분쟁이 생기는 게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거든요. 거절이 9개 사유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뭐 일반적인 사유야 뭐 부정적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나 본인이 집주인이 입주할 들어온다고 때 할 때. 거절하면 예.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주하면 거절하는데 실제로 입주하면 괜찮아요. 예. 근데 최근에도 제가 연락을 많이 받는 게 입주한다고 했다가 첫 번째 예. 사례는 입주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세입자는 입주하는 줄 알고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연락 받은 건 부동산한테 전화가 왔대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집주인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예. 굉장히 열받겠죠. 네. 거짓말을 했구나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막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소송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할 수는 있는데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한 달 살고 나가는 거예요.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는 해요. 한 달 살다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만 했다가 내가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 나가는 조건으로 뭐 2천만 원, 2천만 원 위로금이요? 주느니 예. 그렇죠. 위로금 주느니 내가 귀찮아도 그냥 한 달 잠깐 들어갔다가 한 달 후에 다른 임차인 집어넣고 자기는 나오는 거죠. 그런 사례들 편법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오히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나갔습니다. 네. 근데 집주인이 안 들어오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네. 이때 어떤 뭐 벌금이라든가 그런 규정은 있지 않나요?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해야 되고요. 우리 예. 일반인들은 소송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금액 자체도요. 뭐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월세가 한 50만 원 예. 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갔는데 집주인이 거주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50만 원 3개월치 150만 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20만 원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 24개월치.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480만 원이 되겠죠. 두 개, 150만 원, 480만 원 중에 많은 금액이 손해배상 금액이 돼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뭐 정치인들이야 맨날 밥 먹듯이 소송하니까 상관없는데 일반인들은 힘들죠. 생계가 바쁜데. 변호사 아시는 변호사도 없고요. 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이게 현실과는 약간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그 예외 사유 관련한 분쟁과 네. 이슈가 가장 큰 이 부분은 그럼 한번 뭐 수정 보완할 때 가장 먼저 저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이게 진짜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 무조건 손해배상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입증 책임도 임차인한테 있습니다. 세입자가. 예. 집주인이 들어왔는지 언제 조사를 하고 네. 얼마나 올려받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어겼을 때에 대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좀 더 간편하게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특히 이제 인수위원회 부동산 TF팀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임대차 3법의 수정 보완, 네. 축소를 이야기하는데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게 가장 리스크죠. 법을 네.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야당이 되겠죠. 민주당이 얼마나 협조해 줄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싶어요. 이게 네. 생애 최초 실수요자 네. 이런 게 들어간다라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예. 정치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딱 갈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왜곡이 됐고 임대인들이 지나치게 재산적인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네. 반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세입자를 위한 법이고 세입자가 5% 이내로 안 올리고 잘 살고 있는데 네, 지금도 4년간. 잘 시행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와서 손을 댄다고 또 다른 혼란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거야. 이제 정착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네. 정착이고 불과 2년이야.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이제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또 건드린다면 네. 나는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을 그렇죠. 바꾸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새롭게 계약 들어오는 그분들의 거. 모든 계획은 또 흐트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민주당이라도 충분히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마찬가지지만 우회할 수 있는 방법, 공정시장 가액 비율처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우회 방법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집주인에 대한 혜택.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냐면 네. 전세 가격을 조금밖에 안 올리거나 안 올린 집주인, 뭐 네. 선의의 집주인,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혜택을 줘서 좀 우회로를 찾자. 이런 그
언급들은 많이 나와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결 구도가 아니고요. 뭐 네. 상생 사실 누가 요즘 값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임대인 또 혜택을 보고 임차인 또 혜택을 보고 예. 손해는 정부가 좀 보는 게 어떨까? 어떤 보관이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네. 안 올립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전세금 올려받는 것보다 다른 인센티브, 더 많은 베니핏이 있다면 이득이 있다면 네. 저라도 안 올릴 것 같거든요. 왜 올릴까? 그렇다면 안 올리는 대신에 혜택, 뭐 세제 혜택, 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준다든지 예. 세액공제를 해준다든지 해준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혀 안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 올리니까 좋고 세수 감소는 이제 정부가 조금 뭐 아쉽지만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손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예. 인수위에서 임대사업자 뭐 활성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정부도 손해가 아니는 게 투명 과세 차원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다주택자들 회피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8년 동안 의무 보유 기간 동안 5% 이내로 안 올리잖아요. 네. 실제로 5%라고 해도요 안 올리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 중에 5% 그거 받아서 뭐하게 해서 그냥 계약서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나 안 올릴래 해서 8년 동안 안 올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세제 혜택이 더 크니까. 그렇죠. 예. 나는 어차피 혜택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돈 안 받아도 돼. 5% 그 돈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안 받아도 돼 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예. 세입자도 좋고요. 임대인도 좋고요. 정부는 뭐 조금 아쉽겠지만 예. 뭐 저는 그 정도 아쉬움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투명 과세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는 활성화를 했잖아요. 예. 분명히 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투명 과세 차원에서 임차인한테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활성화했다가 다주택자 회피처가 되니까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한 건데 예. 그 부분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주택 시장이 더 교란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임대차 3법 개정보다는 물론 개정 중에서는 거절하고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런 좀 인센티브 제도 이런 걸 좀 활성화하는 게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좀 플렉서블하게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인만 소장도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법이 2년간 시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롭게 이 법에 또 적용되신 분들이 계속 지금 맞아요. 쌓였죠. 축적이 그게 됐죠. 이게 몇천 명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법 개정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엄청난 혼란, 또 한 1년, 2년 또 이게 우리 시행착오로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그러면 않지 지금 김인만 않나. 소장이 생각하는 보완 방법은 역시 뭐 전세값 안 올리는 집주인에 대한 선의의 집주인 명칭은 여러분들 뭐가 됐든 상생 임대인 네. 제도를 좀 더 네. 활성화하든지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든지 그냥 혜택을 주는 거는 명분이 없잖아요. 네. 야, 안 올리면 뭐 세금 줄게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는 논의의 문제고요. 당장 우리에게 떨어진 불똥 잠깐 앞서서 김인만 소장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올 8월이 되면은요. 그렇죠? 7월 30일 이후가 되면 이미 한 번 계약갱신권을 썼던 세입자분들이 맞습니다. 이제 시장에 나옵니다. 나온다는 얘기 이제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예, 이분들이 이제 보호를 못 받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네.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맞아요. 2배 이상 그러면 이제 올랐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뚜렷한 건 없었죠. 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상생 임대인 제도가 잠깐 나왔거든요. 12월 달에 발표됐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그 제도인지는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상생 임대인 제도 취지는 좋았는데요. 좀 아쉬웠던 게 혜택을 1년만 주거든요. 안 올리게 된다면 네. 실거주 요건 1년만 빼주는 거고요. 나머지 1년은 또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2년 네. 실거주 요건 중에. 그래서 네. 취지는 좋았는데 좀 아쉽기는 하고요. 올 8월 달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전세 가격 또 폭등할 것 같아요. 왜? 집주인들은 지금 안 올리면 안 되거든요. 많이 올려야 되고요. 네. 세입자들도 이제 보호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집에 나가야 되는데 네네. 어디 가더라도 집주인이 안 올리면 그게 이상한 집주인이죠. 그래서 네.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네. 상생 임대인 제도도 좋고요. 임대사업자 제도도 좋고요. 8월 이전에 빨리 대책이 나와서 계약갱신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좀 제도적 혜택 우산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집주인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는 제도를 빨리
이거는 시간을 끌 문제가 그걸 좀 아닐 것 구체화해 보죠.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도 3억의 전세가 있고요. 네. 5억의 전세가 있고 그럼요. 뭐 7억의 전세가 있고. 근데 네. 이제 3억 5천에 살던 분이 썼어요. 계약갱신권을. 네. 시장에 나오죠. 네. 그럼 이분들이 만나게 되는 전세 가격은 뭐 뭐, 수억 원이 높단 뭐 말입니다. 6억, 7억 뭐 이렇게 네. 되겠죠. 네. 그럼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어떻게 그러니까 집주인은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새로운 집주인이겠죠. 그렇죠. 새로운 네. 집주인. 네. 새로운 집주인도 당연히 누군가는 전세를 살고 있었겠죠. 이제 만기가 돼서 살던 임차인한테 너 3억 올려줄래? 네. 안 올려주면 너 나가. 나 다른 사람 받을 거야라고 하면 3억이든 4억이든 올려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네. 내가 살고 있어. 네. 살고 있는 집이라면 집주인이 4억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살고 있고 이사 나가고 하면 집도 훼손이 되고 번거로우니까 2억만 올리자. 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네네. 그 정도 중간 정도 가격으로 하는 방법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좋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가면 4억을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그냥 2억 올리는 수준에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계약으로 푸는 방법. 그렇죠. 사적 계약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상생 임대인 제도처럼 4억 올려야 되는데 너 4억 올려? 4억 안 올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시켜줄게. 그거 입증해서 가지고 와. 네. 라는 걸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때리는데 네. 요즘 뭐 금리가 좀 올랐다고 해서 그 4억 안 올리는 것보다 세제 혜택 받는 게 더 크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안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빨리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에 대한 혜택 아까 말씀하신 것도 네, 이제 당장 올 하반기에 나올 그렇죠. 그렇죠. 이 세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급해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1순위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체 수정 보완 이런 거에 앞서서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앞서서.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8월달에 발등에 불 떨어지게 되고요. 전세가 불안하게 된다면 매매 시장도 또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빨리 1순위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여러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저도 어디 토론회 가도 가장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얘기. 맞아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맞습니다.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고요.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시니까 걱정이죠. 빨리, 예. 우리 질문 주신 분처럼 네.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고민되고 걱정되실 거예요. 네. 빨리 이 문제부터 네네, 진짜 좀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쳤으면 좋겠고요. 실은 이 모든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제시되는 것들이 공급 확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2025년, 네. 2026년이 넘어가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입주 물량이 어차피 3년, 5년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주택자들 물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면제돼서 매물이 나오면 이제 매매 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전세 시장에 도움이 되려면 실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네. 양도세도 2년 거주해야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가됐잖아요. 네네. 10년 동안 보유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되는. 저는 그 거주 요건을 좀 손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중하냐라고 따졌을 때 네. 우리 서민들 세입자들 주거 안정이 중하다고 한다면 네. 그 거주 요건 때문에 집값이 안 올랐느냐? 네. 그건 아니잖아요. 거주 요건 생겨도 집값은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거주 요건 추구한다고 해서 주택 시장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세입자한테 혜택은 줘야 될 것 같고요. 거주 요건이라도 빼주면 저는 물량이 필요 좀 나오니까 예. 필요 없는데도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나 2년 일단 채우고 봐야 되라고 해서 세입자 만기 끝나면 네.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정부가 손해 보면 손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보는 실거주 거죠. 예. 맞아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예? 집주인 세입자가 맞습니다.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고 저는 국민 네. 정부가 좀 손해 봐라는 입장입니다. 박수진님이 8월에 계약갱신을 이제 완전히 끝나신 거 봅니다. 네네. 이제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전세 계약인데 전세값 안 올리면 집주인 혜택 주는 거 대찬성입니다. 그렇죠. 유유 서로 해주셨구나. 상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은영님은 김윤배 소장님을 국회로 추천합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을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인수위에서는 이제 연락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들어간 상황이네요. 지금 제 김윤배 자리는 없습니다. 인수위 TF 팀에는 없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전세 물량 늘리는 정책도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공급 매매 시장 공급도 중요한데 그렇죠. 당장 불 떨어졌어요. 예. 예.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1순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네. 그렇습니다. 짧게요. 이것도 보죠. 월세 비중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40%가 넘었다. 네네.
아마 전세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라는 분석도 맞죠.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안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이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가 통계에 많이 안 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임대 시장이 이제 무조건 안정됐구나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정책 관계자들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월세가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세 부담 전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넘겨야지. 네. 내가 종합부동산에 폭탄 맞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네. 그냥 월세 내는 게 유리하지 않나? 어차피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세보다는 지금 월세가 점점 유리해지고는 있는데 우리 네. 세입자들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도 고통스럽고요. 월세가 더 고통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부분도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좀 아우러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